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6위 공개합니다. 내 동생의 복수는 나의 것.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올리아 지역의 한 초등학교. 12살의 한 소녀가 수백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극의 시작은 4개월 전. 당시 10살이었던 남동생 B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어느 날 야, 오늘은 제 머리를 돌로 맞춰보자. 하하, 재밌겠는데? 그런데 이 짓궂은 장난은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 아니 돌로 머리를 치면 어떻게 해? 그 장난이라도 그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청소년 보호시설에 가게 됐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누나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2018년 7월 17일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던 요리사 라디카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요. 급하게 주방을 나서는 한 소녀를 마주칩니다. 소녀가 다녀간 자리엔 수상한 흔적이 남았는데요. 그날 점심 메뉴였던 인도식 수프 요리 달. 그런데 윗부분에 하얀 층이 생겼고요. 악취까지 풍겼습니다. 요리사 라디카는 즉시 교장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교장 선생님의 신고로 출동한 지역 경찰관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에 독성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 애가 독을 넣은 거예요? 그 누나가 그 요리에다 독을 푼 거네요. 그랬는 거 같나 보다. 내 동생을 죽이고 넌 왜 아무렇지 않지? 내가 직접 심판해주겠어. 내 동생을 괴롭힌 애들도 그리고 웃으면서 지켜본 애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 해. 전교생 급식에 독을 넣어 모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전교생이요? 그 이제 동생을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무차별로 저렇게 다 독살하려고 했던 건 전 좀 아닌 전 것 아니죠. 같아요. 전 아니죠. 복수를 위해 가족을 죽였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엘라베마주 컬먼 법원 40년형을 선고받은 제이 메이너. 그는 자신의 장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제이 메이너의 석방을 위한 탄원 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왜? 또 왜죠? 가족을 죽였는데 거의 폐륜 범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기에 탄원 운동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엔 제이 메이너의 기구한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줄리아 메이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어머니의 양아버지 레이먼드 얼 브룩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줄리아의 나이는 고작 4살. 하지만 9살이 된 줄리아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 결국 2002년 레이먼드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레이먼드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5년. 근데 미국은 대체로 처벌이 세지 않나요? 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걸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손방망이네요. 13년이 지난 뒤 줄리아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끝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딸의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이 메이어. 내 딸은 매일이 지옥인데 그자는 너무 적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딸의 고통에 응당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4년 6월 총을 챙겨 자신의 장인 레이먼드의 집으로 향한 제이. 그는 정확히 레이먼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제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 딸 줄리아가 나섰습니다. 나서야죠. 그녀는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버지 제이의 석방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 무려 2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이의 석방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인도 모든 딸을 위한 복수. 항공기 참사 때문에 벌어진 복수. 인도 델리 북동부의 카주리 카스 지역.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좁은 골목을 지나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니, 본인을 신고한다고요? 자수? 뭐죠? 이거 좀 자수네. 이동식 노점에서 햄버거를 판매하는 한 가정의 가장 자멜 굽타와 그의 딸 시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 시라의 말수가 부쩍 적어지고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한 딸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아빠 굽타. 그런데 아빠, 저 사실 임신했어요. 이제 고작 14살짜리 딸이 임신이라니. 아빠 굽타는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5년간 같은 건물에서 가족처럼 지내다시피 한 이웃 옴카 싱. 평소에도 삼촌처럼 잘 따랐기에 그날도 삼촌과 함께 놀기로 했는데 이때 짐승만도 못한 싱은 시라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 울기만 하는 시라에게 너 이거 어디다 말하면은 너희 아빠 엄마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딸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들은 아빠 굽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굽타는 일단 그를 딸에게서 떼어놓기로 마음을 먹고 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딸 눈앞에 걸리적거리지 말고 조용히 여길 떠나. 아이 그러게 그 딸 간수 좀 잘하지. 근데 요즘 더 이뻐졌던데. 아이씨 내가 연기하고 내가 화가 난다. 아, 정말 후한무치한 인간이네요, 진짜.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싱의 말에 대분노를 한 아빠. 딸을 둔 아빠의 복수. 수건으로 싱의 목과 손을 묶은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거 역시 참 슬픈 사연이네요. 다음 특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항공기 재난으로 손꼽히는 2002년 위버링겐 상공 충돌 사고. 그리고 이 사고에 얽힌 안타까운 복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러시아인 비탈리 칼로예프. 그는 스페인에서 건축 설계사 일로 장기 출장 중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였던 비탈리 칼로예프는 무려 1년 반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빠를 보기 위해 가족들이 스페인으로 놀러 오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화물 수송기와 스페인행 여객기가 독일 남부 상공에서 충돌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탑승해 있을 바로 그 비행기에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한 것이죠. 당장 독일로 향한 그. 하지만 결국 사고기 잔해 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 아내의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합니다. 쥐리히의 항공 관제를 담당하던 스위스의 S사. 그런데 원래 아무리 능숙한 관제사라도 반드시 2명 이상은 상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곳 S사의 항공 관제사 배치 인원이 2명이긴 했으나 그중에 1명이 규정을 어기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스위스 상공에 들어선 독일 D항공의 벨기에 화물기가 연료 절약 문제로 고도를 상승해도 되느냐 물었는데 홀로 관제센터를 지키던 피터 닐슨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러시아 B항공의 여객기가 이미 같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두 기체는 그대로 충돌. 결국 두 비행기의 탑승자는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정부 측에서는 관제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확인했어야 했다라며 책임자 처벌을 뒤로 미루고 심지어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그 어떤 사과나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안타깝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시 혼자 자리를 지켰던 관제사 피터 닐슨 또한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휩싸인 가장 칼로예프는 관제사 피터 닐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관제사 피터 닐슨의 집을 방문한 칼로예프. 피터 닐슨 씨, 당신의 실수로 하늘을 떠난 두 아이의 사진입니다. 부디 사과해 주세요.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말이야. 그리고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빨리 돌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들의 사진. 죄책감 하나 없는 관제사의 반응에 칼로예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피터 닐슨을
살해하고 만 겁니다. 서로 너무너무 큰 상처와 잘못을 남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 죽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잊혀지겠어요? 사연이 알려진 뒤 러시아 국민은 이 사건을 아버지로서의 복수라 부르며 그의 선처를 바라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40년 전 악마에게 복수한 남자. 미국 뉴저지 한 시골 마을 스틸워터.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경찰이자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로도 활동했던 데니스 패그. 그런데 2012년 6월 12일 저녁 자택에서 쉬고 있던 데니스에게 흉기를 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정말 삽시간에 흉기에 수십 차례 목이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는데요. 그런데 데니스를 죽인 살인자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앞선 기사랑 또 비슷한 내용인가요? 자, 이 살인자의 정체. 이웃 주민이자 49살의 평범한 남자인 클락 프레드릭. 자, 검찰은 프레드릭을 무기징역, 즉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4년 6개월 만인 2017년 1월에 그를 석방했습니다. 아니, 무기징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형이 됐어요? 네, 거기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클락 프레드릭과 데니스 패그, 이 둘의 잘못된 만남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한 8살의 클락 프레드릭, 그리고 그때 만난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찰 데니스 패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자 교사였던 데니스는 가슴에 상처가 있나 한번 볼까? 선생님이 레슬링 알려줄까? 데니스는 지독한 아동 성도착증 환자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락이 8살 때부터 12살이 되던 해까지 아주 몹쓸 짓을 이 기간 동안 저지른 거죠. 아니, 왜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데니스는 클락의 부모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고요. 와, 네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너도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었네, 진짜 정상이. 나쁜 사람이네. 진짜 나쁘다. 그런데 2011년 우연히 한 편의점을 찾은 클락. 이때 정말 끔찍하게도 악마 데니스와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그때 그의 옆에는 한 소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 아, 그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끔찍한 기억들이 소환됐고요. 증오심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6월 12일 그 뒤 복수의 칼로 응징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역시 비극적인 또 결말을 보고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비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클락의 범행 동기가 하나 둘 밝혀졌고요. 이후 상황은 대반전. 프레드릭의 형량이 감형된 겁니다. 자,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 성범죄.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아이! 2018년 2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작은 시골 마을 난정현. 자정을 지난 야심한 밤에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왕지신과 장남 왕샤오준, 그리고 막내 왕정준까지 왕시부자 셋은 목과 가슴, 배 등 온몸에 무자비하게 칼을 맞은 채 살해당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에요. 일가족을 다. 무슨 일이래요? 이 세 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은 지극히 평범한 35세 퇴역군인 장 커우커우. 1996년 장 커우커우와 왕씨 집안은 원래 우애가 좋은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두 이웃. 그런데 마을의 벼농사를 앞두고 책임자 위치인 도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정말! 언쟁을 높이던 왕씨 일가가 무심코 던진 나무 의자에 장 커우커우의 모친이 머리를 맞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유. 이때 당시 장 커우커우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왕씨 일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셋째 아들 왕정준을 살인범으로 내세웠고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을 죽인 대가는 고작 징역 7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왕씨 일가는 보석금을 내고 셋째 아들 왕정준은 3년 만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순간에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은 아들 장 커우커우.
결국 그는 복수의 칼날만을 갈게 됐습니다. 18세에 군에 입대 특공무술을 연마. 자신의 인생은 모조리 버린 채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수. 그래서 결국 22년 만에 무고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원수가 된 왕실가를 찾아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마치고 나서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사연이 알려진 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3명을 살해한 남자. 하지만 결코 범죄는 미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됐고요. 중국 전역에 씁쓸함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이번엔 17위를 공개합니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 반항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그 아웅이죠. 사람들에게 처벌을 예.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비정한 부모의 끔찍한 거래.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리는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영혼을 훔친 거대 성추문 사건.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많은 또 존경을 받았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했네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히 영혼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선행 천사의 두얼.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의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광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 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양 아버지인 스청차오에게 무려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내연녀인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와.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모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니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 мя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승사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입시 전쟁이 만든 악마. 자, 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하셔서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하셔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휴.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근데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근데 인생을 저 나이는 그렇게- 모르죠. 아,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줄 세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네. 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를 짚고 13위 공개합니다. 네 학교를 뒤집은 모모. 2021년 미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선생님, 제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교무실 CCTV도 없어졌던데 누가 훔쳐갔나 봐요. 아, 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구나. 다 뜯어갔나 보다. 이거는 내부를 아는 사람일 테니까 학생인가?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절도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 로렌스 고등학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플로리다 로튼 칠레 중학교 등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 전역의 학교 곳곳에서 2021년 9월에 특히 수백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 화장실 변기를 비롯해 교무실 서류와 소화기, 주차장 표지판 등 각종 학교 비품이 도난 파손됐는데요. 저 동네 그냥 잡범 아닙니까? 이거 뭔 챌린지구나. 그럴 챌린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세 동네가
다 하루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먼 거리예요. 알고 보니 미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학교 연수의 절도 사건의 내막은 사실 Devious Leaks,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 아, 거봐. 네, 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거였습니다. 아, 별게 다 유행이네, 진짜. 저 지금 이제 볼일 바지 보고 있는 벗겨가는 친구들 거예요? 바지를 벗기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실은 저 밑이 열려 있거든. 맞아, 맞아. 그 정도 간격이 혹시 안에서 있거든요. 뭐 일어날까 봐. 뭐 이것도 가져왔어?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건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범죄인데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 화장실의 휴지, 비누 등을 훔쳐 책가방에 넣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학생들이 급기야 학교 변기, 세면대를 망가뜨리고 교무실의 컴퓨터, 소화기까지 훔치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을 촬영.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가 유행한 겁니다. 학생들의 절도 챌린지가 심각해지자 미 교육당국은요. 학생들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 행위며 정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맞바꾼 모모. 2015년 9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비 오는 날 밤.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18세 소녀 크리스탈 맥기는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 다행히 크리스탈과 친구들은 경상을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은 사실 그 운전이 숙련된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네,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10대이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미숙하지 않았을까. 경험이 부족해서. 아닌가요? 자,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크리스탈의 과속 운전. 그녀는 당시 법정 제한 속도 88km인 도로에서 시속 172km로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주인 피해자 웬트워스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5주간 집중 치료를 했지만 결국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차가 그냥 반파됐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돼버렸네요, 진짜. 아니 상대방 차주가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친구들이 좀 말렸어야죠, 이건. 너무 불장난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리긴 말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탈이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과속 운전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속도 줄여! 잠깐만. 인증샷만 찍고 속도 줄일게. 아니, 저 상황에 인증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크리스탈이 찍으려 한 인증샷은 사진 공유 앱의 스피드 필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스피드 필터는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으로 당시 이 필터를 사용해 시속 100마일, 160km가 넘는 인증샷을 찍는 것이 유행. 실제 사고 직전 크리스탈의 스피드 필터에 기록된 최고 시속은 무려 182km였습니다. 해당 필터는요,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이미 위험성이 제기되며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 필터 삭제 청원이 올라왔을 만큼 논란이 많았던 기능인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자꾸 이게 유행을 하니까 야, 너 아직 안 해봤지? 야, 그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것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런 게 경쟁이 붙으면 점점 더 숫자 높이려는 행동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넓게 보면 사실 필터를 만든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지. 저런 걸 왜 만들어? 결국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금쪽이 크리스탈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크리스탈은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살아있어서 행운이야 라는 문구와 함께 피투성이인 채로 셀카를 찍어 SNS에 게시. 끝까지 못 말리는 금쪽이 면모를 보였는데요. 이후 상대 차주인 피해자는 가해자 크리스탈과 메신저 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인데 그 한순간의 실수에 다른 사람 인생이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요. 죄책감을 좀 가져라. 모모가 된 바나나. 각종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장면. 한때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바나나 하나로 시작된 단순한 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짜여진 개그 프로에서나 볼 때나 이게 재밌고 웃긴 거지 저걸 실제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아니 막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오늘 금쪽이들은 방심할 수가 없다. 2018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중학교. 한창 사고칠 궁리를 하던 우리의 중학생 금쪽이들은요. 이번엔 바나나에 꽂혔습니다. 중딩 금쪽이들은 바나나를 야무지게 먹은 뒤 야, 우리 다음 시간 미술 시간이잖아. 미술쌤 한번 놀려볼까? 아이, 그래. 야, 미술쌤 오시기 전에 빨리 하자. 미술실 문 손잡이에 끈적끈적한 바나나 껍질을 쓱싹쓱싹 발라놓고요. 심지어 미술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자 바나나를 통째로 들고 교사 쪽으로 투척!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미술교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던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미술교사는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바나나와 접촉한 그녀는 결국 과민성 쇼크에 빠졌고요. 다급히 약을 투여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미술교사가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이 뭐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어디 좀 붓고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얼굴이 웃겨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술실의 문에는요. 학생 여러분, 저는 심한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런 당부와 함께 바나나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진 학생의 손이 닿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지. 바나나 프리존이래잖아. 저거 알려준 거를 악용한 거네. 성인들이라면 뭐 바로 뭐 여지 없이 그냥 아이, 바로 무조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무조건 살인 미수지. 철없는 금쪽이 중학생들에 의해 한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미술교사. 천만다행히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연쇄 방화 사건은 뭐뭐? 이번 특종은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대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21일 단 하루 동안 한 지역에서 한두 건도 아닌 무려 4건의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설마 챌린지예요? 연쇄적으로 4건이 일어났으니까. 방화 챌린지. 버클리 일대를 뒤집어 놓았던 4건의 연속 방화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소녀 A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왜 12살짜리가 방화를 해요? 아니, 금쪽이들 너무 무섭다 갑자기. 아, 진짜 어이없네. 시한폭탄이야.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22분 A양이 한 주택 근처 잔디밭에서 대범하게 방화를 시도.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주민들이 발견해 불길은 금방 잡힐 수 있었지만요. 그 후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운 좋게 주변의 눈을 피해 발각되지 않았던 A양은 근처의 또 다른 잔디밭에 2번째 방화.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진짜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저게 왜 얼마나 취약하죠. 조그마한 불로 얼마나 면적이 많이 탔습니까? 산불 맨날 나잖아요. 그 잔인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걸렸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12살이면 그만해야지. 충분히 그런 거 인지할 만도 한 나이인데. 그럼. 왜 저랬나요? 아니 진짜.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네. 포기란 없었던 불굴의 금쪽이 A양.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두 번째 방화 장소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는 동안 첫 번째 방화 장소 근처로 다시 찾아간 A양은 마른 나뭇잎 더미를 노리고 세 번째 방화를 시도. 오후 7시 28분 한 주택 건물을 태운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4번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양을 체포. 다행히도 빠른 대처를 한 덕에 A양의 방화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당시 버클리 지역은 몇 달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했던 만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픈 소녀였나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더 심각한 문제네요.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12살 A양. 마음 치료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가정과 국가에서 제대로 훈육해야겠습니다. 모모의 위험한 장난. 2018년 1월 미국 위스콘신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보 글리치. 언젠가부터 그는 안색이 초췌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눌해진 말투에 자주 비틀거리기까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에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하니 그건 일단 끊으셔야겠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지적. 실제로 클리치가 에너지 음료를 끊자 이상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네, 에너지 음료 속의 어떤 성분이 또 뭐 알러지처럼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 성분이 카페인일 텐데 카페인. 카페인에 뭐 약간 민감하다던가. 근데 오늘 주제가 금 쪽이잖아. 아, 또 그 에너지 음료에 뭐 탔나? 금 쪽에 탔지. 당시 클리치와 그의 아내 린다에게는 믿고 싶지 않은 심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 아들 타일러의 의붓아버지 클리치를 향한 수상쩍은 행동들. 평소 타일러는 의붓아버지 클리치의 갈비뼈를 퍽퍽 때리고 발을 툭툭 건드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장난이야? 그거는 약간 장난이라기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는데요. 저게 무슨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에너지 음료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클리치가 마셨던 에너지 음료에서 헛간에서 소에게 쓰던 동물용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헛간 구석에서는 음료에 이물질을 투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발견됐는데요. 야, 여기까지 섰을 정도면 되게 주도면밀하다. 아들 범인인가요? 클리치가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동물용 진정제를 넣었던 범인은 아들 타일러였습니다. 아, 이제 애가 아니잖아. 무슨 애가 저래. 그것도 정확한 양을 넣으려고 주사를 쓴 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 사람한테 써요? 저 의붓아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누군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2019년 중국 25세 청년 샤오왕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샤오왕은 8년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8년이 지났는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샤오왕이 17세였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아,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요즘 좀 힘든데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이 고가의 신형 휴대폰이 갖고 싶었던 샤오왕.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아들이 갖고 싶은 걸 못 사주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지. 근데 참 그런 거를 이해 못하죠, 전화할 때는. 그럴 수 있... 왜 나만 못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집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샤오왕. 여기까지는 좋아.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 네, 샤오왕은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샤오왕은 22,000위안, 한화 약 37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뭘 팔았지? 샤오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7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아, 집에 있는 뭐 이렇게 가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겠다. 자, 샤오왕이 신형 휴대폰을 사기 위해 판매한 건 바로 자신의 신장. 장기구나. 불법 프로크에게 장기 밀매를 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아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갖고 싶었길래.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 신장이 하나 나간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예.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이걸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정말 겁없게도 본인의 신장을 팔아 신형 휴대폰을 산 17세 샤오왕은요. 휴대폰도 살고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니. 아, 어차피 신장은 2개니까 이 정도면 남는 장사지. 하지만 며칠 뒤 샤오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어머니가 추궁하자 뒤늦게 장기 밀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쓰는 신장을 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건강해지고 아주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그리고 8년 뒤인 2019년에 전해진 샤오왕의 근원. 불법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을 때 감염된 수술 부위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 결국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몸이 됐고요. 오랜 병원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진 수술비의 행방은? 2016년 8월 12일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경찰 양반, 제발 내 수술비 좀 찾아주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아킨 오베헤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수술비를 뭐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뭐 집에 어렵게 모아둔 돈을 누가 훔쳐갔든지. 아하. 예. 사실 오베헤로 할아버지는 섬액성 부정맥을 앓으며 언제 갑자기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아야 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수술비에 보태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안 이웃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 약 66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웃들 진짜 좋네. 미담이네요. 네. 이후 행여나 수술비를 잃어버릴까 도둑맞을까 걱정하던 오베헤로 할아버지는요. 수술비를 비닐에 넣어 마당에 묻어뒀는데요. 은행에 가셔야지. 그럼 빨리 병원에 먼저 갖다 줘버리지. 그러니까 아, 선입금. 네. 아니 뭐 은행에 넣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돈을 확인하기 위해 마당을 파봤더니 수술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또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마당에 돈이 마당 땅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죠? 누가 본 거지? 잠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호. 불안합니다. 그래요. 옆집에서 본 게 아닐 수 있어. 자, 다행히 곧바로 범인을 찾긴 찾았습니다만 범인의 정체가 할아버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베헤로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도난당한 그날 밤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밤새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란한 바비큐 파티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바비큐, 술, 마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오베헤로 할아버지의 손자로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당에 돈 봉투를 묻길래 그거 좀 꺼내 썼어요. 할만하네요, 진짜. 할아버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파티예요. 게다가 그 이웃들이 다 모아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준 돈입니다. 다시 돈 모으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철이 없어도 너무 오몸의 눈먼 은행 강도의 정체.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길거리에 상하이 모두 검은 옷차림에 검은 복면을 쓴 은행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도가 CCTV에 찍힌 건가요? 남자 길거리 행인이었던 남자가 도망가잖아요. 혹시 총이라도 있을까 봐. 그렇지. 네. 건물에서 급히 뛰쳐나온 이들은 훔친 돈이 가득 든 것으로 추정되는 큰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탑승했는데요. 차를 대놓기로 한 일당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빨리 움직이지 못해!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은행 강도가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무장 경찰들이 출동. 은행 강도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일당 중에 잘했네. 배신한 사람이 있나 보다. 잘 됐네. 체포가 그래도 빨랐네요. 다른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 영상을 찍으려고 은행 강도 분장을 했을 뿐이라고요. 이들의 정체는 약 6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버 앨런 스톡스와 알렉스 스톡스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스톡스 형제는 너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단순 재미로 은행 강도로 위장해서요. 일부러 빠르게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는 등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너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구독자 수가 680만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담을 느낀 거야. 이젠 계속 자극인 거예요. 더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단순 재미를 위해 강도 분장을 했다는 이들의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처음 저지른 지심을 감안해 경고 처분만 내리고 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을 풀어준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근의 한 대학교에서 강도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다급히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야? 또 니네 짓이야? 현장에서 똑같이 은행 강도 분장을 한 채 지나가던 행인들을 놀래키고 있는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겁니다. 아유, 저거 정말. 아니 한번 봐줬으면 정말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좀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집에 가야지. 똑같은 컨셉을 또 하니. 이게 봐주는 거에 양날의 칼인 건데 이 경우엔 나쁘게 작용한 거죠. 거봐, 괜찮잖아. 이 정도는 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공권력 낭비된 거잖아. 또 그렇죠. 위험했던 거고. 그렇죠. 결국 쌍둥이 형제는 폭행, 위협, 사기를 통한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스톡스 형제가 벌인 일이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스톡스 형제는 결국 범죄 행위를 모방하는 영상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벌금형과 사회봉사 160시간,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